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발신자는 박지훈. 내 아내 이서연의 남자 비서였다. 김민준 씨. 당신의 좋은 아내는 고작 이 대표님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배경은 이서연의 호화롭게 꾸며진 대표실이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 밖으로는 도시의 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서연은 수제 가죽 소파에 옆으로 누워 잠든 듯 보였고 몸 위에는 명백히 그녀의 것이 아닌 남자, 정장 재킷이 덮여 있었다. 사진 각도는 교묘했다. 박지훈은 직접 등장하지 않았지만 소파 팔걸이에 놓인 고급 손목시계를 찬 손은 분명 그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었다. 야릇하고 도발적인 의미가 가득했다. 나는 그 사진을 1분 동안 뚫어져라 응시했다. 예상했던 분노는커녕 심지어 한 줄기 동요조차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결정된 듯한 피로와 무감각만이 남을 뿐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와인을 틀어 반 잔을 따랐다. 붉은 액체가 크리스탈 잔 안에서 가볍게 흔들리며 평온하다 못해 냉담해 보이는 내 얼굴을 비쳤다. 3억억 원짜리 한강뷰 빌라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고 내 심장 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다. 결혼 5년. 나는 그녀가 걷는 모든 길을 닦아주었고 야망만 가득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녀를 직접 한빛그룹 대표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다.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거라 믿었다. 이제 와보니 내가 착각했다. 박지훈은 아마 내가 격분하며 날뛰거나 회사로 달려가 따져 묻거나 아니면 바보처럼 이서연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망가지는 모습,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몰랐다. 이 세상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있다는 것을. 바로 실망이다. 실망이 극에 달하면 남는 것은 오직 고요한 청산뿐이다. 나는 박지훈의 그 어차피 답장 없는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그를 차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와인잔을 내려놓고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또 다른 휴대폰을 꺼냈다. 휴대폰의 전원 켜기 화면은 암호화된 메신저 앱 하나만 깔끔하게 보이고 있었다. 나는 앱을 클릭하고 유일한 연락처를 찾았다. 상대방의 이름은 최 변호사였다. 나는 그에게 2글자를 보냈다. 계십니까? 거의 순식간에 대화창에 답장이 떴다. 명백한 흥분과 미세하게 떨리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김민준 씨,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나는 화면 속 글자를 바라보며 눈빛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한겨울 얼어붙은 호수 표면처럼 나는 차분하게 한 줄을 입력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와 이서연의 5년 결혼 생활의 관 속에 박히는 못 같았다. 최고 권한 비상계획을 실행해 주십시오. 청담 캐피탈을 통해 한빛그룹에 투자된 모든 자본을 즉시 회수하고 자산 분리 절차를 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의 답장은 간결하고 힘있었다. 최종 기한을 설정할까요? 나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우리 결혼식 대형 사진을 올려다봤다. 사진 속 이서연은 행복하고 찬란하게 웃고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기한. 나는 마지막 2글자를 입력했다. 24시간. 그녀가 단 하루 만에 자신이 무엇을 부수었는지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자신의 어리석음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와 이서연의 만남은 다소 드라마틱했다. 5년 전 한 업계 컨퍼런스에서였다. 그때의 나는 지금처럼 집안일에만 전념하는 남편이 아니었다. 청담 캐피탈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다. 청담 캐피탈은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금융계를 뒤흔들 만큼 막강한 거대 기업이었다. 아버지가 은퇴하신 후 내가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나는 천성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는 모두 전문 경영인 팀에 맡기고
나 자신은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만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의 컨퍼런스에는 원래 참석할 생각이 없었다. 팀 책임자가 몇몇 유망한 프로젝트를 직접 봐야 한다며 억지로 끌고 간 것이었다. 나는 무료하게 구석에 앉아 연단에 선 사람들이 진부하고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이서연이 연단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녀는 당시 중소기업의 작은 부서 팀장에 불과하여 연설할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질의응답 시간을 일어섰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핵심 없는 형식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단도직입적으로 연단의 산업계 거물의 발표에서 데이터 오류를 지적했고 심지어 자신만의 분석과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그 거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지만 나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빛을 보았다. 그것은 사업에 대한 갈망, 야망, 그리고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집념이었다. 그녀는 색이 바랜 듯한 정장을 입고 있어 주변에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꼿꼿한 등은 누구보다도 단단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나는 비서에게 그녀의 정보를 알아보라고 했다. 이서연, 24세, 평범한 가정 출신. 지기 싫어하는 강한 기세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녀는 능력과 야망은 있지만 기회와 발판이 부족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발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나는 평범한 투자자로서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청담 캐피탈 실소유주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저 여유 자산으로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를 찾는 프리랜서라고만 말했다. 처음에는 이서연이 나를 경계심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봤다. 아마 나를 투자를 빌미로 이득을 취하려는 느끼한 남자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극히 인내심을 조금씩 허물었다. 인내심 있고 절제된 태도를 보였다. 나는 오직 프로젝트, 시장 미래 계획서만 이야기했다. 그녀는 점차 내가 자신에게 어떠한 불순한 의도도 없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업무 파트너에서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그녀가 프로젝트 때문에 밤새워 눈이 충혈된 것을 보면 나는 묵묵히 비서에게 특급 호텔 애프터눈티를 예약하게 했다. 그리고 배달원에게 김민준 씨가 부서 전체 동료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녀가 상사에게 곰을 빼앗겨 만취한 것을 알면 나는 시끄러운 술집까지 차를 몰고 가서 그녀를 데리고 나왔고 그녀의 절친에게 전화해서 돌봐달라고 했다. 나의 구애는 조용히 스며드는 방식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작은 문제로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깊은 밤 한강변에서 울면서 내게 하소연할 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그녀의 울음기 섞인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가득했다. 정말 큰 돈인데. 괜찮아. 나는 온화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 이 투자는 가치 있어. 그것이 내가 그녀를 위해 청담 캐피탈의 자원을 동원해 길을 닦아준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녀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는 자금을 찾아주고 인맥이 부족하면 업계 최고의 인재들을 소개해 주었다. 경쟁사에게 압박받으면 내 인맥을 동원해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다. 나의 도움 덕분에 이서연의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그녀는 곧 그 작은 회사에서 퇴사하고 내가 투자한 돈으로 자신만의 회사 한빛그룹을 설립했다. 회사 설립일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눈을 반짝이며 내게 말했다. 김민준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회사가 제자리를 잡으면 우리 결혼할까요? 나는 희망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을 보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내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친척과 지인만 초대했다. 이서연의 부모님은 나를 탐색하는 눈빛과 미세하게 드러나는 경례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경변한 직업도 없는 내가 앞날이 찬찬한 그들의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결혼 후 이서연을 더 잘 지원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첨단 캐피탈 명의의 대부분 유동 자산을 일련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이서연을 유일한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이서연을 유일한 수혜자로 하는 가족 신탁 기금에 주입했다. 그리고 이 신탁 기금이 전략적 투자 명목으로 한빛그룹에 끊임없이 자금을 지원하게 했다. 법적으로 말하면 이 돈은 이미 두 번째는 완전히 은퇴하고 내가 원하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최종 자금 회수권과 감독권만을 남겨두었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팀, 즉 최 변호사팀에게 이 권한을 시행하도록 맡겼다. 이 권한은 내가 최고 권한 비상계획이라고 명명했다. 나는 이 비상계획이 영원히 실행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나는 남들이 말하는 아내에게 필부터 사는 남자가 되었다. 매일 정원을 가꾸고 요리 레시피를 연구하며 내 여왕님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처음 일 2년 동안 우리는 매우 행복했다. 이서연은 매일 집에 돌아오면 신나게 회사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내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내 팔에 매달려 애교를 부리며 내가 자신이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우리 남편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 남편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때 그녀는 지금의 한빛그룹도 없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마 한빛그룹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야니 재계의 여걸로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일 것이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이유는 늘 끝없는 회의와 고객 미팅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내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가끔 내가 물어보면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말해도 당신은 모를 거야. 그녀가 나를 보는 눈빛도 점차 의존과 사랑에서 오만한 평가로 변했고 심지어 약간의 혐오감까지 섞여 있었다. 마치 더 이상 맞지 않는 낡은 옷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박지훈이 바로 이때 나타났다. 그는 명문대 출신으로 젊고 잘생겼으며 입에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했다. 이서연은 회사 원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인턴이었던 그를 파격적으로 자신의 수석 비서로 승진시켰다. 그 후로 이서연의 곁에는 박지훈이라는 명목이었다. 출장을 갈 때도 박지훈을 데리고 갔고 접대를 할 때도 박지훈을 데리고 갔다. 집 안에는 내 것이 아닌 남자 물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시다만 커피 한 잔, 소파 틈새에 떨어진 넥타이 하나, 심지어 베란다에 널린 남자 셔츠까지. 처음 발견했을 때 내가 이건 누구 거야? 라고 물었다. 이서연은 신발을 갈아 신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아, 박지훈 거야. 어젯밤 고객 접대하다가 술을 그에게 쏟아서 입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당신 옷 한 벌을 먼저 입게 했어. 그 옷은 세탁소에 맡겼고 이건 여기 널어놓은 거야. 그녀의 말투는 마치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했다. 자신의 남자 비서에게 남편 옷을 입게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일인 것이 가장. 내 가슴이 턱 막히고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그는 당신 비서이고 나는 당신 남편이야. 우리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이서연은 세상에 둘도 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팔짱을 끼고 나를 훑어보았다. 김민주 씨, 무슨 뜻이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밖에서 힘들게 사업을 일궈 이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당신은 집에서 빈둥거리며 돕지는 못할 망정 이제 와서 헛소리로 나를 괴롭혀? 내가 뭘, 나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내 말을 잘랐다. 박지훈은 내 가장 유능한 조수야. 우리는 순수한 업무 관계라고.
당신 생각 좀 더럽게 하지 마. 왜 이렇게 속 좁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 이 집을 먹여 살린다는 이 6글자가 한 줄기 바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어라고 말했던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그날의 말다툼 후 우리는 서로 언짢은 채 헤어졌다. 나는 그녀가 반성하고 자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착각했다. 그녀는 자제하기는커녕 더욱 심해졌고 마치 나에게 시위라도 하듯 행동했다. 작년 우리 결혼기념일, 나는 한 달 전부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직접 주방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웰링턴 스테이크를 배웠다.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그날 오후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오늘 밤 일찍 와. 깜짝 선물이 있어. 그녀는 알았어라고 답했다. 나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기다렸다. 식었다 데웠다를 반복하며 식탁 위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갔다. 10시 반, 그녀는 마침내 돌아왔다. 온몸에 술 냄새를 풍기며 그 뒤에는 박지훈이 서 있었다. 아직 안 자고 뭐해? 그녀는 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그녀 뒤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박지훈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해? 이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알아차린 듯 말했다. 기념일이었구나. 내가 정신없이 바빠서 깜빡했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오늘 날씨 좋다는 말을 하는 듯 가벼웠다. 박지훈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서며 말했다. 김민준 씨, 다 제 탓입니다. 이 대표님은 원래 퇴근 준비 중이셨는데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고객이 와서 이 대표님을 꼭 만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말릴 수 없어서 이 대표님을 모시고 접대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을 잊어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중성스러운 부하 직원의 위치에 자신을 거액금었다. 말릴 수 없었다는 3글자로 모든 책임을 깔끔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서연은 이미 약간 짜증이 난 듯했다. 됐어. 기념일이 대수라고.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심술궂은 얼굴을 하고 있어? 나 죽을 것 같아 피곤해. 할 말 있으면 내일 해. 말을 마치고 그녀는 2층으로 곧장 올라갔다. 내 옆을 지나칠 때 그녀는 내가 정성껏 준비한 식탁 위 음식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박지훈은 나를 향해 도발적인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예의 바르게 내게 말했다. 김민준 씨, 이 대표님 술 많이 취하셨으니 제가 해장국 끓여드릴게요. 당신도 일찍 쉬세요. 그는 뻔뻔하게 내 부엌으로 걸어 들어왔다. 내 냉장고를 열고 마치 이 집에 또 다른 남자 주인인 양 능숙하게 행동했다. 그날 밤 나는 차가운 식탁에 혼자 앉아 그 와인 한 병을 통째로 목구멍으로 들이부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와 대치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동정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다. 단지 마지막 정산의 순간에 그가 명백하게 패배하고 순순히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사람을 시켜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집거실에 내 차 안에 곧 나는 더 많은 추악한 진실을 목격했다. 내가 출장 갔을 때 그녀가 박지훈을 데리고 집에 들어온 것을 보았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내가 아끼던 와인을 마시며 한빛그룹의 성공적인 상장과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박지훈이 말했다. 서연 대표님, 당신이 수백억 가치 상장사의 여성 CEO가 되면 김민준 같은 남자는 더 이상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이서연은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 남자가 그나마 조용히 지내는 편이라 참아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 헤어졌을 거야. 집에서 하루 종일 안에 등골 빼먹고 사는 남자라니 밖에 말하기도 창피해. 맞아요.
서현 대표님 같은 분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서연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를 반박하지도 않았다. 단지 와인잔을 들어 박지훈과 가볍게 부딪혔을 뿐. 모든 것이 말없이 통했다. 부모님 금혼식 기념일날 나는 그녀에게 함께 집에 가서 식사하자고 부탁했다. 그녀는 입으로는 흔쾌히 승낙했지만 돌아서서 차 안에서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짜증나 죽겠어. 김민준이 그 고리타분한 노인네들 만나러 꼭 가야 한대. 핑계대고 빠졌어. 우리 오늘 밤에 새로 생긴 극장에서 음악회나 보러 갈까? 음이하니 그렇게 좋다던데. 그날 나는 혼자 선물 꾸러미를 들고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부모님의 눈빛을 마주하며 나는 서연 씨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도저히 갈 수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랬다고 거짓말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서연이랑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무리 사업 욕심이 많다고 해도 집안을 내팽개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 바쁜 게 당연해요. 돌아서서 화장실로 숨어들어 거울 속 울상보다 더 비참한 내 웃는 얼굴을 보며 한없이 비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낙타 등뼈를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보름 전이었다. 그날 나는 심한 감기에 걸려 39도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에 힘이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이서연에게 전화의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일찍 집에 와 달라고 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매우 짜증스러운 목소리였다. 지금 아주 중요한 회의 중이라 못 가. 감기 몸살이 대수라고 그래? 다 큰 사람이 약 좀 먹고 물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죽는 것도 아니고. 말을 마치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힘겹게 문을 열러갔다. 문 앞에는 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약국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민준 씨, 이 대표님께서 회의 때문에 못 오셔서 특별히 저에게 와서 돌봐드리고 약도 가져다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특별히 시켜서라는 네 글자를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나는 그가 내민 약을 받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됐습니다. 이 대표님께 제가 아주 잘 지낸다고 전해주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문을 닫았다. 문 너머로 박지훈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이서연은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차 안 녹음기로 그녀와 박지훈의 대화를 들었다. 그 무능한 놈이 너한테 험한 말 했어? 괜찮아요, 서연 대표님. 제가 잘 대처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은 너무 쪼잔하네요. 감기 좀 걸렸다고 당신이 돌아가서 돌봐줘야 한다니 자기가 황제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상대할 필요 없어. 쓸모없는 남자 주제에 잔소리만 많아. 내가 회사일 정리되면 바로 차버릴 거야. 서연 대표님 현명하십니다. 그때는 제가 항상 대표님 곁을 지킬게요. 녹음은 여기까지였다. 나는 차 안에 앉아 그 대화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들었다. 내 심장이 완전히 얼음 조각이 될 때까지. 그 순간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내가 직접 만든 이 번영을 이제 내 손으로 끝낼 때가 왔다. 나는 보름 동안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박지훈이 보낸 그 메시지가 바로 최고의 도화선이었다. 그는 이것이 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와 이서연의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전에 없던 맑고 냉철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 하늘이 짙은 먹색에서 서서히 잿빛으로 물들고 마침내 황금빛 태양에 의해 완전히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강물은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나는 일어나서 핸드드립 커피 한 잔을 내렸다. 진한 향기가 텅 빈 빌라 안에 퍼졌다. 나는 평소처럼 재료를 꺼내 아침 식사 2세트를 준비했다. 하나는 나의 간단한 통밀빵과 달걀 프라이였고 다른 하나는 이서연이 좋아하는 훈제 연어 아보카도였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커피를 들고 2층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최 변호사의 프로필 사진이 깜빡이고 있었다. 김민준 씨, 좋은 아침입니다. 청담 캐피탈 산하 모든 관련 자본 계좌에 대한 초기 실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빛그룹에 투자된 총액은 37억 6천만 원이며 총 17개 자회사 미신탁 기금을 통해 유입되었습니다. 분리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오늘 오후 3시 이전에 1차 자금 회수 약 2억 원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여 부분은 오후 6시 이전에 회수될 것입니다. 그의 업무 처리 효율은 변함없이 높았다. 좋습니다. 나는 답장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 아무도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대화창을 닫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을 데울 수는 없었다. 37억 6천만 원. 이것이 내가 그녀를 위해 깔아준 왕좌의 초석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내가 만들어준 유리 구두를 신고 다른 남자와 그들만의 왈츠를 추려 했다. 정말이지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오전 8시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서연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현관에 지쳐 기대어 서서 어제 신었던 일형 CM 하이힐을 벗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미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다소 흐트러져 있었다. 얼굴의 섬세한 화장도 밤샘의 피곤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나와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보고 미세하게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평소의 오만함으로 되새겼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녀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다소 거친 말투로 말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기분 나빠.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연어 아침 식사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먼저 뭐 좀 먹어. 위 안 좋잖아. 공복에 커피 마시면 안 돼. 내 침착함이 그녀를 다소 놀라게 한 듯했고 동시에 경계를 풀게 했다. 그녀는 아마 내가 어젯밤 귀가하지 않은 일로 아직 토해져서 이런 냉담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앉아 포크를 들었지만 식욕이 없는 듯 접시 안에 음식을 그저 건드리기만 했다. 어젯밤에는 어쩔 수 없이 고객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어. 너무 늦어서 그냥 회사 옆 호텔에서 잤어. 그녀는 설명했지만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가 내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예전에는 밤늦게 들어와도 당당하게 일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었다. 이는 그녀의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는 증거였고 그 죄책감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존재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캐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래? 수고 많았어. 내 순종적인 태도는 그녀를 더욱 안심시켰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우유를 한 모금 마신 후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아, 참. 할 말이 있어. 박지훈에게 회사 지분 5% 정도를 주려고 해. 그녀는 내 눈을 보며 내 얼굴에서 질투나 분노의 기색을 찾으려는 듯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나를 따르며 공로는 없어도 고생은 했어. 유능한 인재니까 그를 한빛그룹이라는 배에 완전히 묶어두고 싶어. 그래야 앞으로 회사와 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오늘 돌아온 진짜 목적이었다. 설명하거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재산을 사용하여 그녀의 정부를 보상하겠다는 통보였다.
내 돈으로 내 아내를 탐하는 그 개를 먹여 살리겠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당당한 얼굴을 보며 갑자기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정말 한빛 그루비 자기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순간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가 뼛속 깊이 고통을 느껴야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은 일이네. 박 비서, 유능하니까 격려해주는 것도 당연하지. 내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것은 회사의 전략적 배치이고 당신은 사업을 모르니 내 결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등 그녀가 준비했던 온갖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혼란과 탐색이 가득했다. 당신이 동의한다고? 내가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회사는 당신 것이고 당신이 어떻게 배치하든 당신 자유야. 나는 당신을 지지해. 이서연의 표정은 매우 기묘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살피며 내가 진심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인지 판단하려는 듯했다. 결국 성공에 도취된 그녀의 머리는 전자를 미끼로 선택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걸렸고 미세하게 격렬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더할 나위 없네. 또 나랑 싸울 줄 알았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 오만한 이 대표님의 자세로 돌아왔다. 됐어. 나 2층 올라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어야 해. 이따가 회사 가서 이 인사를 발표할 이사회도 열어야 하고 아침은 안 먹을게. 입맛 없어. 말을 마치고 그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의 미소가 조금씩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사회에서 인사를 발표한다고? 내 사랑하는 아내여, 나는 정말 보고 싶다. 당신의 자금줄이 하룻밤 사이에 끊기고 회사가 껍데기만 남고 당신의 가장 큰 의지가 물거품이 되었을 때 당신의 그 이사회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당신이 큰 기대를 걸었던 그 박지우는 여전히 당신을 충성을 다해 모실 충성을 다해 모실. 이서연은 곧 샤워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녀는 새 샤넬 정장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다시 단정하게 묶었으며 화장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고쳐 다시 그 빛나는 카리스마와 결단력 있는 여성 CEO로 변신했다. 그녀는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훈에게서 온 전화였다. 이서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심지어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애교 섞인 어투까지 띄었다. 여보세요, 지훈 씨. 나 집에 도착해서 회사 갈 준비 중이야. 몸이 좀 안 좋네.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나 걱정해주는 거야. 그럼 오늘 잘해봐야겠네. 그녀는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다. 입가에는 달콤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꼬리로 나를 흘끗 보며 자랑과 과시의 의미를 담았다. 아, 참.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오늘 이사회에서 당신에게 회사 주식 5%를 부여한다고 발표할 거야.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당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거야. 전화를 끊자 그녀의 얼굴에는 한 기색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이 쓸모없는 남편을 완전히 길들였고 이제부터는 마음 편히 자신의 사업과 사랑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 갈게. 그녀는 이 말을 남기고 문을 열고 나섰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밟는 또각 소리는 맑고도 귀에 거슬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잔에 남은 마지막 차가운 커피 한 모금을 조용히 마셨다. 쓴맛이 났고 차가웠다. 마치 지금 내 마음처럼. 이서연이 나간 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 변경. 오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지금 당장 한빛그룹의 모든 은행 신용 한도를 동결시키고 모든 핵심 협력사들에게 청담 캐피탈의 위험 경고 서한을 보내. 최 변호사에게서 거의 즉시 전화가 왔다. 김민준 씨, 이렇게 하면 한빛그룹 주가가 30분 안에 폭락할 겁니다. 확실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확실합니다. 내 목소리에는 판치의 온기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 회사를 폭락시키고 싶을 뿐이었다. 원래는 그녀에게 약간의 체면을 살려주려 했다. 오후의 자금 회수 과정에서 서서히 절망을 느끼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전화와 노골적인 표정이 내 마음을 바꾸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단 1초도. 나는 그녀가 가장 의기양양하고 가장 잘 나갈 때 구름 위에서 가차없이 추락하게 만들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씨.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햇살이 눈부셨다. 아래층에서는 이서연의 붉은 마세라티가 번개처럼 빌라 단지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희망에 가득 찬 얼굴로 자신의 밝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순간 그녀의 미래가 내 손에 의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한편 한빛그룹 최상층 대표실에서는 박지훈이 의기양양해 있었다. 방금 이서연과 통화를 마친 그는 온몸이 들떠서 공중에 뜰 것만 같았다. 한빛그룹의 현재 가치로 따지면 최소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게다가 이서연은 회사가 곧 상장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게다가 이서연은 회사가 곧 상장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일단 상장되면 이 주식의 가치는 최소 5배에서 1영배는 더 뛸 것이다. 그는 흥분하여 사무실 안에 왔다 갔다 했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강뷰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사고 최신형 페라리를 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물론 김민준이라는 그 무능한 놈도. 김민준을 생각하자 박지훈의 입가에는 경멸의 찬 냉소가 번졌다. 아내에게 길부터 사는 무능한 남자가 감히 그렇게 사는 무능한 남자가. 이서연은 이미 회사 일이 정리되면 그와 이혼하겠다고 직접 약속했다. 그때가 되면 이서연도 그의 것이고 한빛그룹도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김민준. 네가 평생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은 좋은 아내를 맞이한 것이지만 이제 그녀는 내 것이다. 그는 거울을 보며 양양하게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다. 그의 비서인가 졸업한 어린 여직원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박 비서님, 큰일 났어요. 어린 여직원의 목소리에는 오른기가 섞여 있었다. 큰일이 터졌어요. 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승리를 만끽하는 순간을 방해받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 뭘 그렇게 허둥대. 하늘이라도 무너졌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어린 여직원은 울기 직전이었다. 방금 재무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회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모든 은행의 신용한도가 전부 동결됐대요. 뭐라고? 박지훈의 얼굴에서 웃음이 굳어졌다. 동결됐다고? 말도 안 돼. 지난주에 왕 지점장님하고 식사했는데 5억 원 대출 한도 추가해 주기로 했잖아. 몰라요. 어린 여직원은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손가락을 떨며 화면을 넘겼다. 게다가 우리 핵심 공급업체 몇 군데랑 최대 유통업체인 원그룹에서 방금 이메일이 왔는데 저희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해요. 협력 중단이라고? 박지훈은 태블릿을 낚아챘다. 화면에는 한빛그룹의 생명줄과도 같은 기업들로부터 온 엄중한 내용의 이메일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의 이유는 한결같았다. 기사의 잠재적인 중대한 경영 위험 경고를 접수하여 당사는 손실 회피를 위해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험 경고? 누가 시발 위험 경고를 보낸 거야? 박지훈은
자신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단단히 올가매는 거대한 그물처럼 다가왔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주식 앱에서 메시지가 푸시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클릭했다. 피처럼 붉은 제목이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눈을 꿰뚫었다. 속보 한빛그룹 대규모 악재 발생. 개장 10분 만에 주가 70% 폭락, 거래 정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박지우는 자신의 뇌가 텅 비는 것을 느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70% 폭락? 거래 정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명 10분 전만 해도 모든 게 좋았는데. 분명 그는 곧 억만장자가 될 참이었는데. 아니, 말도 안 돼.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그는 중얼거렸고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때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이서연이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화장은 이미 번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방금 전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공포로 가득했다. 박지훈을 노려보며 목소리 높여 절규했다. 박지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해봐. 그녀는 회사로 오는 길에 재무이사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미친 듯이 달려 돌아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화로 들은 것보다 1억0배는 더 지옥 같았다. 그녀가 운전하는 10여 분 동안 회사의 주가는 구름 위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박지훈. 그녀의 고함에 박지훈은 몸을 부르르 떨며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저도 몰라요? 서연 대표님.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고? 이서연은 성난 암사자처럼 달려들어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네가 내 수석 비서인데 회사에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모른다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회사의 몇몇 이사들과 고위 임원들이 모두 걸어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외 없이 경악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선두에는 회사의 부사장, 즉 이서연과 함께 창업했던 원로인 박 이사가 있었다. 박 이사는 박지훈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서연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서연 씨, 솔직히 말해봐. 당신 혹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려서는. 나? 이서연의 뇌는 혼란스러웠다. 누군가를 건드렸다니.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강단 있게 일했지만 늘 조심하고 신중했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한빛그룹을 폭락시킬 수 있는 거물을 건드렸다는 말인가. 박 이사는 그녀의 멍한 모습을 보며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휴대폰을 이서연 앞으로 내밀었다. 화면에는 그가 방금 받은 최고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옛동창의 개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이 이사, 한빛 주식 빨리 팔아. 최대한 빨리 도망쳐. 방금 소식을 들었는데 청담 캐피탈이 직접 나서서 한빛그룹의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대. 너희 끝났어. 청담 캐피탈. 이 네 글자는 이서연의 귓가에 벼락처럼 터졌고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청담 캐피탈. 전설 속에서 종처럼 나서지 않지만 한번 나서면 천지를 뒤흔드는 신비로운 금융 거물. 한빛그룹이 언제 그런 존재와 엮였단 말인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도 없었고 납득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박 이사의 다음 말은 그녀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방금 내 동창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 이번에 청담 캐피탈이 나선 건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수를 위해서래. 박 이사는 이서연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물었다. 청담 캐피탈의 실소유주 성이 김씨래. 이서연 씨, 솔직히 말해봐. 당신 남편 김민준 씨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 아니야? 김민준? 이 두 단어가 연결되자 마치 열쇠처럼 이서연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닫아두었던 문이 순식간에 열렸다. 그녀는 5년 전 김민준이 완벽한 투자 계획서를 들고 처음 자신 앞에
나타나 자신을 자유투자자라고 소개했던 것을 떠올렸다. 회사를 설립하던 초기에 여러 번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김민준이 태연하게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라고 말했고, 다음 날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강한 경쟁사를 인수하고 싶어도 항상 신비로운 힘이 뒤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끊임없이 자금을 제공해 주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김민준 뒤에 알려지지 않은 인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인맥, 그 자금, 그녀의 성공 가도를 깔아준 그 모든 기회가 단 하나의 원천에서 나왔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김민준이 바로 그 원천이었다. 아니, 말도 안 돼. 이서연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얼굴은 죽은 사람보다 더 창백했다. 그가 어떻게... 그녀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비서인 어린 여직원이 다시 한번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목소리는 이미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이 대표님, 아래층의 최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김민준 씨가 직접 전해드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얇은 봉투에 집중되었다. 마치 그 안에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최종 판결문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이서연은 자신의 손발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뻣뻣하게 한 걸음 하러 갔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비서의 손에서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심하게 떨렸고 몇 번을 시도한 후에야 봉투를 찢을 수 있었다. 그 안에서 떨어진 것이 그녀를 순간 멈춰 세웠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어떤 법률 문서도 이혼 합의서도 아니었다. 단 한 장의 사진이었다. 나와 부모님의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나는 아직 젊었다. 20대 초반쯤으로 아버지 김건우의 뒤에 서서 한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앉아 미소 짓고 계셨고 나의 아버지 김건우. 소박한 옷차림에 온화하게 웃으며 퇴직한 간부처럼 보이는 그 남자의 이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그의 신분이 적혀 있었다. 청담 캐피탈 창립자, 종신 명예회장. 이 사진은 마치 소리 없는 뺨 한 대처럼 이서연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고 박 이사의 끔찍한 추측을 확증했다. 결국 그녀가 늘 무시하고 아내에게 빌부터 사는 무능한 남자라고 불렀던 남편이 자신의 모든 영광과 부의 진짜 원천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했던 한비 그룹은 그저 남이 그녀 손에 쥐어준 장난감에 불과했다. 이서연의 몸이 흔들렸고 거의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꽉 쥐었다. 손가락은 힘을 주어 하얗게 변했고 손등에는 핏줄이 솟아올랐다. 이럴 리 없어. 이건 가짜야. 너희가 위조한 게 틀림없어. 그녀는 미친 듯이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시선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고 마지막에는 박 이사를 뚫어져라 노려봤다. 당신이지? 당신이지? 당신이 외부인과 결탁해서 내 회사를 빼앗으려는 거지? 박 이사는 그녀의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며 얼굴에 끝없는 슬픔과 실망감만 남았다. 이서연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는 가슴 아프게 말했다. 잘 생각해봐요. 지난 5년간 회사가 넘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김민준 씨가 해결해주지 않았습니까? 매번 당신이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마다 다음 날이면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우연이 있다고 정말 생각합니까? 이서연의 입술은 떨렸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애써 외면했던 과거들이 지금은 밀물처럼 그녀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와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내가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라고
위로할 때 그 태연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내가 집의 낡은 소파에 앉아 경제 뉴스를 보며 가끔 특정 주식의 등락을 정확히 예측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때 나를 탁상공론이라고 비웃었다. 그녀는 한 번은 재계의 거물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수많은 기업가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애썼지만 그 거물이 직접 우리 이해 애썼지만 그 거물이 직접 우리 직접 우리 집덜 찾아와 나와 바둑 한 판을 두었고 돌아갈 때는 나를 김민준 선생님이라고 공손하게 불렀던 것을 떠올려 끌렸던 거야. 그것은 분명 그녀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진정한 계급과 실력이었다. 그녀는 늘 자신이 하늘을 나는 봉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금빛 세 장이 갇힌 카나리아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세 장을 만들고 먹이를 주던 사람이 바로 그녀가 가장 무시했던 김민준이었다. 거대한 공포와 후회가 보이지 않는 두 손처럼 그녀의 목을 움켜쥐어 그녀는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아니야. 그를 만나야 해. 김민준을 만나야 한다고. 그녀는 눈앞에 박지훈을 거칠게 밀치고 미친 사람처럼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직접 따져 물어야 해. 그가 이럴 수는 없어. 우리는 부부잖아. 박지훈은 비틀거리다 사무실 책상에 부딪혔고 얼굴에는 경악과 당황함이 가득했다. 그는 아직도 이 엄청난 반전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다. 김민준이 청담 캐피탈의 사장이라니. 그가 연적이자 디딤돌로 여겼던 남자가 한마디로 자신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신이라니. 그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고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서연 대표님, 잠깐만요.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서연과 박지훈 모두 얼어붙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서 있었다. 나는 단정한 양복으로 갈아입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소극을 구경하는 외부인처럼. 내 뒤에는 두 사람이 더 서 있었다. 한 명은 최 변호사였고 그는 두꺼운 서리 뭉치를 안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제복을 입은 경찰이었다. 나를 본 순간 이서연의 모든 광기와 비명은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는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듯 그 자리에 굳어선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나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더 이상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그녀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차가운 눈빛과 압도적인 분위기로 사람들을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만드는 진정한 상위 계층의 사람이었다. 뼛속 깊이 배어나오는 그 거리감과 위압감은 그녀에게 사진 속 모든 것이 진실임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했다. 김민준.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으며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시선을 그녀를 넘어 그녀 뒤에 서 있는 잿빛 얼굴의 박지훈에게로 향했다. 박 비서. 나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건물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보낸 메시지 받았습니까? 박지훈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치 뱀에게 물린 개구리처럼 뒷걸음질 쳤고 얼굴은 종이보다 더 창백했다. 저는 그는 더듬거렸고 완전한 단어 하나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받았군요.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 사진 잘 찍었더군요. 각도도 좋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처럼 박지훈의 신경을 강타했다. 그는 털썩하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김민준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순간 바보 같았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예전에 오만하고 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울부짖으며 기어와내는 데 없었다. 나는 살짝 뒤로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했다. 내 눈빛 속 혐오감은 숨김없이 드러났다. 나는 비웃었다.
내 돈으로 내 집에 살면서 내 아내를 탐하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잘못했다는 한마디로 내가 당신을 용서하리라 생각하나? 나는 잠시 멈칫하더니 옆에 서 있는 최 변호사를 바라봤다. 최 변호사, 시작해도 좋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 더미에서 한 장을 뽑아 박지훈 앞으로 걸어갔다. 그를 내려다보며 박지훈 씨, 저는 제 의뢰인 김민준 씨를 대리하여 공식적으로 당신에게 통보합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당신은 한빛그룹 대표 비서로 재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회사 자산을 횡령하고 상업적 뇌물을 수수했으며 그 총액은 1327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으며 우리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박지훈의 얼굴에 던졌다. 박지훈은 순간 멍해졌다. 횡령? 뇌물? 아니, 누명이라고? 최 변호사는 비웃으며 태블릿 컴퓨터를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그것은 박지훈이 이서연 몰래 공급업체와 프라이빗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상대방이 건네는 현금 카드를 받는 장면이었다. 화면은 선명했고 목소리도 또렷했다. 박지훈 씨, 당신은 대표의 신뢰를 이용해 회사 구매 가격을 30% 높이고 그 차액을 당신의 해외 개인 명심에 해외길 제자들을 당신의 해외 개인 계좌로 또한 회사 핵심입니다. 객체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세계의 주요 낙찰 협력사로부터 박지훈은 영상 속 자신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완벽하게 해냈다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미 다른 사람의 감시 아래 있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다. 그는 이서연이 재무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떠올렸다. 회사의 모든 장부는 사실 김민준이 뒤에서 고용한 전문팀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가 사용한 돈 한 푼이 모든 한 푼이 관리하고 있었다. 아니야. 서연 대표님, 살려주세요. 김민준 씨에게 말해주세요. 그 돈은 회사에서 허락한 업무 경비였다고요.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서연에게 기어갔고 그녀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이서연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틈칫 뒤로 물러섰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혐오감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오른팔, 남편에게까지 밉보이면서 보호하려 했던 인재가 사실은 한빛그룹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에게 회사 지분까지 주려 했다니 정말이지 엄청난 아이러니였다. 꺼져. 만지지 마. 그녀는 박지훈을 발로 차버렸다. 목소리에는 붕괴와 절망감이 가득했다. 박지훈은 걷어차여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때 내 뒤에 서 있던 경찰이 다가와 수갑을 꺼냈다. 박지훈의 경악스러운 시선 속에서 찰칵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박지훈 씨, 당신은 직무상 횡령 및 비국가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금액이 매우 거액이므로 현재 법에 따라 형사구속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안 돼. 감옥 가기 싫어. 서연 대표님, 살려줘요. 저 좀 봐요. 박지훈의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단호하게 끊었다. 조용히 해. 경찰은 그를 끌고 갔다. 마치 죽은 개를 끌고 가득 그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어넣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의 마지막 비명소리를 차단하자 사무실 복도에는 다시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할 말을 잃었다. 방금 전까지 무한한 영광을 누리던 박 비서가 다음 순간 나약으로 떨어지다니. 천국에서 지옥으로의 이런 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충격적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경외심과 공포를 담아 나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마침내 눈앞에 이 과묵한 남자가 이 건물 안에서 진정으로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그저 이서연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은 휘청거렸고 얼굴은 빗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한때는 야망과 빛으로 가득했던 그 눈은 지금은 공허함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김민준. 그녀는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이야기? 나는 그녀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이서연,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한 걸음 다가가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 앞에 다가가 멈춰서서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그녀의 귓가에 한마디씩 속삭였다. 당신이 그 남자와 내가 산소파에 앉아 내가 아끼던 와인을 마시며 나를 쓸모없는 남자라고 말할 때 나랑 이야기할 생각을 했었나? 우리 부모님, 금혼식 기념일에 회사에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는 내가 고열에 시달리며 당신에게 전화했을 때 당신은 귀찮다고 죽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를 시켜 나에게 약을 보내 모욕을 줄 때 나랑 이야기할 생각을 했었나?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처럼 이서연의 심장을 사정없이 찔렀다. 그녀의 얼굴은 한치 한치 창백해졌고 마지막에는 입술마저 색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완전히 드러나기를, 실망이 충분히 쌓이기를, 그리고 모든 것을 청산할 때를. 그리고 지금 그때가 온 것이다. 이서연,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어. 한 번이 아니었어.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우리 사이의 거리를 다시 벌렸다. 내 눈빛 속 마지막 온정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오늘부터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회수될 것이다. 나는 말을 마치고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뒤에 서 있던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혼 합의서와 자산 청산 합의서를 이 대표에게 주십시오. 최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다른 두 장의 서류를 이서연 앞으로 내밀었다. 이서연은 뻣뻣하게 고개를 숙여 그 종이들을 바라보았다.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뜨거운 인두처럼 그녀의 눈을 지졌다. 그 아래의 자산 청산 합의서에는 더욱 차가운 법률 조항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한빛그룹의 모든 초기, 자본 및 투속 투자 자금은 김민준 씨가 소유한 청담 신탁기금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서연 씨는 명목상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김민준 씨가 최고 권한 비상계획을 실행한 후 즉시 모든 소유권을 상실하며 한빛그룹의 모든 주식, 고정자산, 유동자금은 김민준 씨의 명의로 전액 귀속된다. 이서연 씨는 빈손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빈손으로 나가라고. 이서연은 그니 글자를 중얼거렸다. 마치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그녀는 컥컥거리며 두 걸음 뒤로 물러섰고 차가운 벽에 기대어 겨우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멍하니 그 합의서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것이 몇 장의 종이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짓누르는 만길, 높이의 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5년. 그녀는 5년간 고군분투했고 5년간 분주히 움직였다. 작은 직장인에서 남들이 말하는 재계의 여왕 자리까지 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한바탕 꿈에 불과했다. 결국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모든 것, 그녀의 회사, 그녀의 부는 모두 그녀가 가장 무시했던 남자가 잠시 그녀 손에 맡겨둔 것에 불과했다. 이제 그 남자가 그것들을 다시 가져가려는 것이다. 한때 보물처럼 여겼다가 나중에는 짐처럼 여겼던 그들의 결혼까지도. 아니, 믿을 수 없어. 서명 못해. 거대한 공포가 그녀를 정신 차리게 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혼 합의서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김민준, 당신 이럴 수 없어. 우리는 부부잖아. 결혼법에 따르면 이건 우리 공동재산이야.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빈손으로 내쫓겠다는 거야?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녀는 여전히 법률을 자신의 방패로 삼으려 했다.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가소로운가. 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부부 공동 재산?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이서연, 우리 결혼 전에 혼전 계약서에 서명했던 거 잊었어? 이서연의 동공이 맹렬하게 수축했다. 맞다. 그녀는 떠올렸다. 결혼 전날 밤, 내가 합의서 한 부를 그녀에게 내밀었을 때 나는 웃으며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함이라고, 내가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그녀가 미래에 가질 수도 있는 부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합의서에는 결혼 후 양측 각자의 명예재산은 각자의 소유이며, 혼인 관계가 파자의 소유이며, 혼인 관계가 파자의 경우 상대방의 개인 재산은 건인권의 개인 재산을 분할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반면 나는 무직이었기에 그녀는 이 합의서가 자신에게 더 유리하며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녀는 이 합의서가 겉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듯 보였지만 오늘날 자신의 모든 퇴로를 끊어버리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럼 회사는요? 회사는 제가 직접 키웠고 지난 5년간 제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에요. 그녀는 단념할 수 없었다. 시작 자금이 당신 것이었다 해도 지난 5년간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반을 나눌 권리가 있잖아요. 가치 상승분? 계속 침묵하던 최 변호사가 이때 차갑게 입을 열었다. 이 대표님, 유감스럽게도 실망하실 겁니다. 우리가 고용한 국제 최고 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빛그룹은 지난 5년간 겉으로는 급속도로 발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운영이익의 확장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전혀 잠시 멈칫하더니 더욱 잔혹한 진실을 발점이라. 매번의 이수합병, 매번의 이른바 승리번의 이른바 승리번의 이른바 승리번의 이른바. 다시 말해 청담 캐피탈의 투자를 제외하면 한빛그룹은 설립 첫날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번영은 김민준 씨의 개인 자본 위에 세워진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분할할 만한 소위 가치 상승분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혼전 계약서가 첫 번째 쇠망치였다면 최 변호사의 이 말은 이서연을 수치심의 기둥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마지막 못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재산 분할 권리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늘 자랑스러워했던 경영재능마저 한 푼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결국 그녀가 말하던 제게 여걸의 신화는 완전히 돈으로 쌓아 올린 웃음거리였다. 내가 없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깨달음은 그녀를 빈손으로 내쫓는 것보다 일령영배는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푸슉. 이서연의 입에서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가슴에 걸친 비싼 하얀 샤넬 정장 위로 흩뿌려진 피는 처참한 매화꽃처럼 보였다. 그녀의 몸은 힘없이 벽을 타고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흐트러졌고 모든 기운과 생기를 완전히 잃었다. 주변의 의사들과 고위 임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겁에 질려 몸을 떨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더욱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 남자는 너무나 무서웠다. 그는 당신을 구름 위로 올려놓을 수도 있고 다음 순간 당신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이서연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연민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만약 그녀가 욕망과 허영심의 눈이 멀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우리의 처음 감정을 기억했다면, 만약 그녀가 내 진심을 계속해서 짓밟지 않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서연. 내 목소리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처럼 차갑고 뼈에 스며들었다.
이 합의서는 여기 놓여 있어. 당신이 서명하든 안 하든 결과는 같아. 법적으로 당신은 이미 한빛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유일한 차이는 당신이 서명하면 우리 사이의 마지막 남은 약간의 체면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지난 정을 생각해서 시내 아파트 한 채와 당신이 남은 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남겨줄 수 있어. 만약 당신이 서명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선택한다면 나는 당신이 서명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선택한다면 나는 당신이 이 도시를 빈손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해. 게다가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것과 박지훈이 지기를 이용해. 이것은 내가 그녀에게 준 최후 통첩이자 내가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다. 이서연은 온몸을 떨었다. 공허했던 눈빛에 마침내 한 줄기 동요가 일었다. 그녀는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그녀는 완전히 매장되어 이 도시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결말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것이 이미 최선의 선택인 듯했다. 끝없는 후회와 절망이 독사처럼 그녀의 오잔육부를 갉아먹었다. 그녀는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업계 컨퍼런스 자리로. 만약 그날 그녀가 일어나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김민준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은 다른 모습이었을까? 하지만 만약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을 주었다. 펜촉은 천금 같은 무게를 지닌 듯 무거웠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다해 자신의 후반생 운명을 결정할 그 합의서의 한 획, 자신의 이름 이서연을 서명했다. 마지막 획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온몸의 영혼이 빠져나간 듯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가 서명을 마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벌벌 떨고 있는 회사 고위 임원들과 얼굴이 창백해진 박 이사를 마주했다. 오늘부터 한빛그룹은 청담 캐피탈이 공식적으로 인수한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박 이사님, 당신은 임시 대표이사로서 회사 상황을 안정시키고 우리 팀과 협력하여 후자 상황을 안정시키고. 박 이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대표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놀라움, 경외심, 그리고 한 줄기 안도감까지. 여기 계신 여러분께 내 시선은 한 사람을 훑었다. 누가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 일했고 누가 박지훈 같은 기생충과 함께 물을 흐렸는지 나는 모두 알고 있다. 제 변호사팀이 여러분과 한 명씩 면담할 겁니다. 각자 알아서 처신하십시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잘 챙겨 내 뒤를 따랐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있는 그 여자를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우리 사이는 그녀가 배신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이미 끝났다. 한빛 그룹 정문을 나섰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전례 없는 홀가분함을 느꼈다. 5년간 지속된 이 꿈은 마침내 깨어났다. 이제는 나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다. 한빛그룹의 일을 처리한 후 나는 곧바로 청담 캐피탈의 일상적인 관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 긴 휴가를 주었다. 나는 그 한강뷰 빌라를 받았다. 우리들의 5년간의 희로애락을 담았지만 결국 차가움과 배신만 남은 그곳에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옷 몇 벌과 서재에 있던 내가 진정으로 좋아했던 비싼 가구, 사치스러운 장식품, 그리고 이산 가구, 사치스러운 장식품. 나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사람 사는 냄새 나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어머니는
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이내 안쓰러워하셨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내 방을 정리해 주셨고 내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음식들로 푸짐한 식탁을 차려주셨다. 돌아왔으니 됐어. 돌아왔으니 됐어. 힘들면 집에서 쉬어. 엄마 아빠가 너 먹여 살릴 수 있어.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말수가 적은 이 남자는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날 데려셨다. 그리고 보름간 더 머물렀다. 이 보름 동안 나는 휴대폰을 끄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매일 아버지를 모시고 바둑을 두고 어머니와 시장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뉴스데스크를 보았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평온하고 안락한 나날이었다. 내 마음도 이 평온함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었다. 최 변호사는 가끔 암호화된 이메일로 후속 처리 상황을 보고했다. 한빛그룹은 청담 캐피탈의 강력한 개입으로 주가가 빠르게 안정되었고 자산 재편성 후 모든 부실 사업을 분리하여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박 이사는 한빛그룹에서 뛰어난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박지훈의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고 금액이 거대하며 죄질이 나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불법 수익, 즉 그가 부모와 애인에게 사준 부동산과 고급차도 모두 취직 및 몰수되었다. 이서연 말인가. 그녀는 내가 준 작은 아파트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와 박지훈의 추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지는 않았어도 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어떤 제대로 된 회사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예전에 형 동생 하던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예외 없이 차가운 거절과 끊어진 전화만을 받았다고 한다.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가 외면하는 법. 그녀는 자신이 한때 누리던 김민준의 아내 한빛그룹 대표라는 후광이 사라지자 아는 후광이 사라지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소처럼 일하겠다고 했다. 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몇 번이고 내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어떠한 실수는 용서될 수 없다. 보름 후 내 마음은 완전히 평온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침울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켜고 가장 먼저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그룹 정 회장님과 약속을 잡아달라고. 청담 캐피탈이 그들과 신에너지, 물류 체인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고 전해줘. 알겠습니다. 김민준 대표님. 사흘 후 시내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에서 나는 원그룹 정 회장을 만났다. 정 회장은 50대 남자로 맨손으로 시작하여 수완이 좋고 유능했다. 원그룹은 국내 물류 산업의 선두 기업 중 하나였으며 당시 위험 경고에 가장 먼저 반응하여 한빛그룹과의 협력을 중단했던 회사이기도 했다. 그는 이름만 들었지 실제로는 본 적 없는 나 김민준 씨에게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김민준 대표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젊으실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와 악수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정 회장님, 형식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오늘 모신 것은 사업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내가 준비한 계획서를 건넸다. 그것은 지난 보름 동안 휴식 후에 유일하게 한 일이었다.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창고 보관, 배송을 통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물류 생태계 구축 계획이었다. 이것은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업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청사진이었다. 정 회장은 처음에는 약간의 탐색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은 더욱 빛났고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졌다. 그는 계획서 마지막 부분, 청담 캐피탈이 이 프로젝트의 초기 자금으로 3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김민준 대표님. 그는 흥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의 이 계획은 그야말로 천재적입니다. 만약 정말 성공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낼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용기와 실력을 갖춘 협력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정 회장님, 관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갈망과 흥분이 가득했다. 청담 캐피탈과 협력하고 이런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저 정 회장에게 영광입니다. 우리의 협력은 즉시 성사되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뒤에 숨지 않고 청담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 CEO로서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섰다. 매일 끝없는 회의,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 그리고 전 세계를 오가며 최고 팀들과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나 자신의 사업을 위해 분투하고 내 능력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이 느낌은 오랫동안 잃었던 나 자신을 창조하는 잃었던 나 자신을 창조하는 잃었던 혼자서도 세상의 정점에 설 수 있는 남자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나와 원그룹이 협력한 신규 물류 프로젝트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미 1단계 구축을 완료했고 업계 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미래형 물류 시스템으로 불렸다. 내 이름 또한 각종 경제 잡지와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했다. 한때 조용하고 신비로웠던 김민준 씨는 이제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리더가 되어 있었다. 이날 나는 유럽에서 중요한 인수합병을 마치고 전용기를 타고 귀국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휴대폰을 켜보니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김 대표님, 방금 서울대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서연 씨가 위암 말기로 입원했다고 합니다. 비상 연락만에 대표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암 말기. 이 네 글자를 보자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딱히 슬프다기보다는 세월의 무상함과 변해버린 인연에 대한 감회였다. 한때 생기 넘치고 오만했던 그 여인도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 아마도 지난 1년간의 보복성 업무였거나 모든 것을 잃은 후의 정신적 붕괴가 그녀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리라. 그녀의 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나도 늘 알고 있었다. 예전에는 매일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녀에게 위를 보호하는 수프를 만들어주곤 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소중히 여긴 적이 없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 비서에게 답장했다. 회사 명의로 그녀 계좌에 일용역만 원을 의료비와 인도적 차원에서 입금해 주세요. 다른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이 일을 처리한 후 나는 그녀를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었다. 공항을 나서자 운전기사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대표님, 회사로 가실까요? 아니면 집으로 가실까요? 집으로. 차는 평온하게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향해 달렸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오래전 업계 컨퍼런스에서 용감하게 일어나 눈빛을 반짝이던 소녀를 떠올렸다. 그리고 한강변에서 울면서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어라고 말하던 소녀도. 그때의 그녀는 진심이었고 나중에 그녀도 진심이었다. 사람은 늘 변하는 법. 내가 유일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침 내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그 여행 중에 쓴 것이다.